누구든 대접을 받고 싶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그 누구도 천대를 받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을 능력이나 재산으로 판단을 하면서 무시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쁜 게 아닐까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제가 참교육을 시켜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년생으로 늘 어릴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35살로 30대의 딱 반인 중간을 지나게 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회사에서도 시댁에서도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여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제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저는 국내에서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 탄탄한 중견급 기업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외동딸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가족들을 빼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주 친한 친구 딱 한 명 정도 빼고는 친구들조차 제가 그런 집의 딸이라는 걸 모르기도 하고요. 제 신분을 듣고 나면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좋은 집안의 딸이라고 하면 이런 신분을 굳이 숨기며 힘들게 살 필요도 없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누릴 것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길을 가냐고 말이죠. 그건 저희 집 가훈이기도 했고 또 어린 시절부터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한 결정이었어요. 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였어요. 당시 꽤 좋은 사립학교를 진학하려고 했던 부모님의 뜻을 거절하고 어린이집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싶었던 저는 그냥 집 앞에 가까운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겠다고 졸랐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게 된 건 바로 수진이라는 아이 때문이었죠. 평범한 가정의 아이였고 제가 수진이와 친구가 되는 건 그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닐 정도로 모든 면에서 잘 맞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의 사이에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한 친구의 MP3 사건에서 시작되었어요. 체육 활동을 하고 난 후에 한 친구의 MP3가 사라졌고 이후에 수진이의 책가방에서 발견되었거든요. 네가 혼자 남아서 내 MP3 훔쳐갔지? 도둑? 아니야. 나도 잘 모르는 일이야. 내가 정말 안 훔쳤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자. 정말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하잖아. 나는 수진이 믿어. 다들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내 말 한마디에 친구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조사를 한 끝에 결국 그 MP3는 친구가 잘못 보관을 해 실수로 수진이 가방으로 들어간 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왕따는 이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가 수진이를 두둔하고 챙기는 게 결국 수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고 왕따를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비가 오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하교를 하던 중 우산이 없는 수진이에게 내 우산을 주었는데 수진이는 그 우산을 집어던지며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 나한테 이런 거 해주지 마. 학교에서 거지래. 부자인 너한테 붙어서 지낸다고. 내가 왜 너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짜증나.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난 그냥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너 때문에 거지 취급받고 애들한테 왕따까지 당하고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친구도 돈으로 사서 사귀던지 해. 난 이제 네 친구 안 하니까. 수진이는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지고는 그대로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 선의가 결국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전 그 일을 계기로 수진이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중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헤어지게 됐어요. 이미 한 차례 제 배경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은 없구나 싶은 마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사립중학교로 진학을 했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런 제가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건 바로 제가 성인이 된 후였어요. 사실 저는 3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한 차례 결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시절 함께 입학을 했던 전 남편과는 캠퍼스 커플로 지내면서 4년 내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연애를 했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던 저는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졸랐죠. 그래서 결혼을 했냐고요. 당연히 그럴 리 없었죠.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전 남편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이르렀고 부모님 협박을 하기까지 했어요. 엄마가 그 애를 만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더 만나다가 30살이 넘으면 그때도 만나고 있으면 결혼 허락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차피 나이 먹어서 하게 될 결혼이면 지금 왜 못하냐고. 결혼하지 말라는 게 결국 불확실하게 만나다가 헤어지라는 거나 뭐가 달라? 얘가 정말 왜 이래? 네가 지금 몇 살인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아니, 나 정말 잘 알아. 알아서 하는 말이야. 나 결혼시켜주지 않을 거면 그냥 해외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거야. 엄마 아빠 찾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결국 딸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부모님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낯선 모습에 이기지 못했고 전 남편과의 이른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걸 다 가진 듯 행복했고 영원히 꽃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결혼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저희 행복은 깨졌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직도 그날이 눈에 선하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픈 일이었지요. 그날은 결혼 후 1년 정도 지난 시기였어요. 신혼집에서 전 남편과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별 다른 문제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남편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응? 오빠, 전화 왔다. 이 시간에 누구야? 그러게. 김 부장이야. 일 얘기인가 봐. 노트북 보고받아야 하니 작은 방 가서 받고 올게. 남편은 당황하는 내색 하나 없이 전화를 받으러 태연하게 들어갔고 저는 제가 만든 빵을 식기 전에 먹여주고 싶은 마음에 통화를 하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우연하게 대화를 듣게 됐어요. 내가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랬지? 일 그르칠 일 있어? 누구지? 누구랑 저렇게 통화를 하길래 조심스러운 거야? 회사 사람 아닌가? 남편의 조용하고도 은밀한 목소리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말을 걸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하려던 순간 말을 멈췄어요. 그 후에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지. 내 애를 가진 사람도 넌데. 근데 어떻게 해? 돈은 얘가 더 많잖아. 그럼 더 같이 살다가 잘못을 하게 만들어서 위자료를 뜯어내든 재산이라도 좀 가져와야 우리도 살지. 나 못 믿어? 계획대로 하니까 제발 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전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전 남편은 저 모르게 결혼 준비를 할 당시부터 취업을 한 회사에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저와 결혼을 해 두 집 살림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걸린 후에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오빠는 처음부터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좋았고 나는 오직 돈 때문에 만나고 있었다 이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나한테 목숨 걸면서 결혼을 해달라고 한 건 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 너 아니었어? 이제 와서 왜 이래? 오빠도 나밖에 없다는 전제하였지. 그년 누구야? 당장 연락해. 지금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 내가 가만히 안 둬. 네가 뭔데 그 여자를 보여달라고 해? 지금 내 아이가 져서 몸 조심해야 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나랑 정리해. 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건드려?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건드리기만 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뭐? 애까지 있다고? 너 진짜 쓰레기였구나. 전 남편의 배신으로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죠. 물론 그 후로 당연히 이혼을 했어요. 제 재산을 그런 인간에게 줄 이유도 없었고 애도 없었으니 빠르게 정리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혼인 기간이 짧아야 나눠줄 재산도 적다고 했고요. 그렇게 관계 정리를 모두 하면서 제 자신에게 실망을 했고 부모님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숨듯 부모님과 연을 다 끊어버렸어요. 부모님이 뜯어 말리며 반대를 하던 결혼을 제 고집으로 억지로 해놓고 결국 그 결과가 바람을 피워 애까지 낳아 나를 배신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고 부모님에 대한 제 나름의 배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와 달리 언젠가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연락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딱 한 차례 연락을 하신 후 일부러 절 찾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 역시 그 후로 부모님의 연락은 물론이고 만남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혼자인 것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 후에 취업을 했고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롭게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제가 꽤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제 인생에서 암흑기인 이혼 후의 삶에 저를 만나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죠. 모든 걸 가슴속에 묻어두고 나름의 극복을 한 후 살아가는 일상은 평범하지만 고요했지만 외롭긴 했어요.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전 남편의 배신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저였기에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결혼은 2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 연애를 할 이유도 없었고 누군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철벽을 치기 바빴기도 하고요. 물론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이 다 지워지지 않았기도 하고 그 후유증으로 나를 믿고 사랑해줄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은 불신이 가득했기도 하고요. 그 당시 저는 취업을 한 곳이 병원 원무과였어요. 높은 직급은 아니었고 늦은 나이에 전공을 살려 들어온 곳이었기에 그저 평범한 대리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연애라는 것 자체에 관심도 없었고 늘 방어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구애에도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저보다 직급이 높았던 남편은 저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저 역시 사람이기에 끊임없는 관심에는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차례 함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던 중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했어요. 과장님, 저는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인데 그마저도 부모님과 싸워서 절연을 했어요. 부모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요. 그래서 전 혼자인데 그런 저라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내가 감싸주고 가족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내 마음을 밀어내지만 마. 더 많은 건 요구하지 않을게. 딱 연애만 해보자. 그리고 저는 사실 한번 결혼을 했다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사람으로 보여? 괜찮으니 만나자고 하는 거야. 자꾸만 다가오는 남편을 밀어낼 작정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왔어요. 그 모습에 결국 저도 마음이 흔들렸고 그렇게 연애만 한다고 다짐을 하며 만나던 중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이미 한 차례 실패를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남편의 나이 역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결혼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결정하게 되면서 저는 혼자 잠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 제 배경과 부모님의 존재를 밝혀야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묻고 지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고민을 하던 중 혼자 해결이 어려울 듯해 이혼 후 처음으로 엄마에게 연락을 해 만남을 가졌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엄마, 잘 지냈어?
나는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었어. 내가 또 결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연락했어. 너는 내가 네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결혼을 해야만 연락을 해? 엄마 정말 속상해.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는 건 아직 좀 무서워.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를 보여주고 제대로 된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부모가 없는 아이도 아니고. 아니야. 엄마 보니까 또 확실해졌다. 그냥 묻어두고 결혼할래. 또 내 배경으로 인해 나를 판단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엄마의 제안은 이제라도 가족의 존재를 밝히고 소개해 주길 바라는 것이었지만 저는 거절을 했어요. 대신 엄마와 아빠가 생판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저를 걱정할 것 같아 마음을 놓으라는 의미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고, 남편에게는 평소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이라며 소개를 하는 자리를 한 번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엄마, 아빠는 내내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소개를 받은 남편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사실은 후원자가 아닌 제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제 정체와 가족들에 대한 사실을 끝내 비밀로 한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고, 남편 부모님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는 이미 저를 제외한 2명의 동서들이 있었고, 제가 첫째 며느리이긴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는 며느리인 셈이긴 했어요. 남편이 원무과 근무를 하는 것과 다르게 남편의 동생들은 모두 다 능력이 좋더라고요. 다들 학창시절 공부를 잘 했는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동서들 역시 똑같은 인텔리한 의사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왜 평소에 기죽어 지냈는지, 가족들을 보여주는 것에 고민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정식 인사를 하기 전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길래 의아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동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랑을 하고 싶은지 시댁에 첫 인사를 하고 난 후 곧바로 동서들끼리 만남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 무례한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어요. 아니, 우리 아주버님 끝내 결혼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집신도 짝은 있다고.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도 가족으로 온 걸 환영해요. 그런데 큰형님이라고 해야 하나? 형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남편하고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해요. 같이 일하다 만났거든요. 사내 연애요. 어머, 역시 직업이 곧 배경이고 인생이 된다더니 정말 끼리끼리 잘 만났다. 저도 치과 의사인데 남편도 치과 의사잖아요. 어머, 그러고 보니 둘째 형님도 그러네요. 그러게, 저희도 성형외과 부부거든요. 어머, 두 분 원무과 월급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 가족백으로 치과 성형외과는 제대로 편하게 다니시겠네요.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던데 저희만 믿으시라고 했어요. 괜찮죠? 두 동서들은 서방님들과 똑같은 의사였고 은연중에 본인들의 능력이 훨씬 더 출중하다는 걸 자랑하기 바쁘더라고요. 반면 전 그저 평범한 원무과 직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 시어머니 눈에도 그리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별 다른 불만을 내비치진 않았고 꾹 참으며 결혼을 시키신 것 같았어요. 눈치가 빨랐던 저는 이런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의 뉘앙스를 절대 못 느끼는 것이 아니었지만 사실 별 상관은 없었어요. 지금 날 사랑해주는 남편만 있으면 그런 쓸데없는 재력이나 직업은 부럽지 않았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저는 이미 느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을 해야 되며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동서들이 꼴배기 싫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한 방 먹였죠. 이 일로 아마 제가 보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걸요. 아, 그러네요. 저희 형편에 엄두도 못 낼 것이었는데 어쩜 너무 좋네요. 저 결혼 잘한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제가 큰형님 맞죠? 앞으로는 제가 손이이니 말을 좀 놔도 되지? 앞으로 덕 좀 많이 볼게. 고마워. 돌려가며 내 길을 죽이고 싶어 했던 말에 오히려 맑은 눈의 광인처럼 받아치는 한참 어린 손이 동서의 모습을 보며 다들 표정이 애매해지더라고요. 영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제 이야기에 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을 먹이는 사건 이후에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잘 흘렀어요. 미묘하게 저를 다른 동서와 비교하며 차별을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며 지냈고요. 뭐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함부로 한다는 것을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저만 피곤해지니까요. 적어도 그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는데 초반에는 눈치를 주던 차별이 점점 더 대범해졌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수준까지 이르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정도가 심해지는 차별과 무시의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갈등을 만들 순 없다고 생각했기에 애써 잘 넘기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명절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당연히 며느리들이 모여 준비를 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저만 불러서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예, 첫째야. 이번 명절은 너랑 나랑 둘이서 준비하는 걸로 하자. 전날 와서 자든지 새벽같이 일찍 오든지 해라. 네? 동서들은요? 저희 둘이 그 많은 준비를 하기도 어렵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그렇게 하긴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너는 이제 막 시집 온 애가 첫 명절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 그리고 네 직장이랑 동서들 직장이 같아. 다 의사라고 바쁘잖아. 요리 그런 거 해보고 잘하지도 않았을 거고. 해보고 산 너랑 내가 하는 게 맞지. 뭐 대단한 직장이라고. 잔말 말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아, 다들 바쁘고 해본 적 없어서 안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아, 그래. 얘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을 하긴 뭐래. 그날 늦지 말고 오기나 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따박따박 할 말을 하는 저에게 핑계를 대듯 동서들을 두둔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제대로 한 방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시어머니의 말꼬리를 잡아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곧바로 전화를 돌렸어요. 누구에게 돌렸냐고요? 당연히 동서들이었죠. 그리고 명절날 동서들까지 모두 다 모이는 아주 생소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니들이 여기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내가 하면 음식이나 받아가면 될 것을. 어머니, 제가 다 불러드렸어요. 제가 큰형님이잖아요. 기강 잡아야죠. 잘했죠? 뭐? 네가? 네, 어머니가 다들 안 해보고 살아서 모른다고. 그리고 일 때문이라고 하셔서 제가 전화해서 불렀어요. 이제 가르쳐주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을 한 기색이 역력했고,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본인들에 대해 한 말을 듣고는 살짝 불쾌한 듯한 표정이 별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동서들 눈치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서방님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의사가 된 케이스지만 동서들은 나름 탄탄한 집안에서 곱게 자라 결혼까지 한 케이스였으니까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는 시어머니인데 만만한 제가 들어와 편하다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니 미칠 노릇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저에게 단둘이서 명절 음식 준비를 하자는 말을 절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사 먹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명절을 편하게 보내게 됐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당연한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방어를 하며 야무진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집살이는 아무리 넘기고 또 넘겨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마저 저를 배신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완벽하게 각성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일어났어요. 꽤 큰 호텔을 빌려서 성대하게 준비를 하고 여행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비용 분담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잔치 비용은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 아이, 여보, 형님네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왜 부담을 주고 그래? 그냥 우리끼리 좀 더 내는 게 낫지. 한 달 월급 수준일 텐데. 그래요? 하긴 그렇겠네. 그러면 우리는 각각 1,000만 원씩 내고 형님네는 뭐 여유 되는 정도가 어떻게 되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도 똑같이 낼 수 있어. 여유가 되는 만큼 내라는 게 말이 돼? 아유, 형님, 자존심 그렇게 부리셔서 가산 다 탕진하시면 나중에 어쩌시려고요? 살림 거덜나시잖아요? 그냥 되시는 대로 내세요. 몇십만 원이라도. 아니 무슨 소리야. 여보 우리도 낼 수 있잖아. 말 좀 해봐. 아, 재수 씨네들이 더 잘 벌어서 내준다고 하잖아. 굳이 우리가 무리를 할 필요가 있어? 가만히 있어. 남편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저에게 핀잔을 줬고 저는 남편으로 인해서 더 초라해지는 불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화를 냈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까 동서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없어 보이고 싶어? 뭐가? 능력 좋은 사람들이 더 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막말로 우리가 여유 없는 건 맞잖아. 자존심 상한다고 앞뒤 안 재고 고집 부리면 되겠어? 잘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대우해주면서 받을 거 받으면 되지. 당신도 부모 없이 자라는 그 자격지심 적당히 해라. 뭐라고?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잖아. 꼭 본인 자격지심을 여기다 부려야겠어? 아, 피곤해. 그만 이야기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정말 팍 상해버렸어요. 저도 꽤 괜찮은 집딸이고 벌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무시를 받다니, 그리고 부모가 없어서 자격지심을 부린다고 하다니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어린 시절 수진이가 이런 기분이었을까 싶더라고요. 화가 나는 마음과 자존심이 상하는 건 사실이었지만 이 일은 일단락이 되었고 그 후 칠순 잔치를 기념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본격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금전적 문제로 인해서 무시를 깔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저는 또 어찌할 도리 없이 애써 무시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참석을 해 식사를 해야 했지요. 내가 너희들 잘 키워서 이런 호사도 누리고 기분이 좋다. 자식들을 이 맛에 키우나 봐. 어머니, 정확하게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덕분이에요. 어?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이 준비도 큰애들네 빼고 했니? 아유, 하긴 뭐 사정이 딱하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 매사 내 아픈 손가락인데 니들이 잘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듣고 난 후에 정말 기분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했는데 그래도 가족 식사이니 참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제는 정말 잔치가 끝난 후에 생겼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각성을 하게 됐거든요. 시댁 모임이 모두 다 끝이 난 후에 테이블을 보니 소고기가 꽤 많이 남았더라고요. 대충 봐도 꽤 많이 남은 것 같아 싸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1등급 한우였고 양념도 되지 않았던 고급 고기였기도 했거든요. 어떤 건 손도 안 대기도 했고요. 그 고기를 보자마자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을 저희 애완견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다 일어나 자리를 옮기는 중에 조용히 직원을 불러 이야기했죠. 저기 남은 소고기 몇 점만 그냥 봉지에 간단히 포장 좀 해주시겠어요? 강아지 생각이 나서. 아, 싸드릴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제 이야기를 듣고 포장을 위해 포장 용기를 가지러 나가는 사이에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둘째 동서가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내 행동에 오해를 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변명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에 그냥 뒀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한 행동은 정말 불쾌했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둘째 동서는 그 모습을 보더니 테이블을 기준으로 제 반대편으로 걸어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유, 형님, 진짜 불쌍하게 이런 데까지 이러고 싶으세요? 무슨 고기를 남은 걸 싸가시려고요. 싸가지 마시고 그냥 새로 사가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둘째 동서의 말에 황당했던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변명처럼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집 강아지가 생각나서 몇 점만 포장해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 필요 없어. 나도 이 정도는 사 먹을 돈 있기도 하고. 강아지 핑계까지 대시고 남은 고기 귀여이 싸가시려고요? 둘째 동서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난 후 마치 모두가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나가려고 하던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다 뒤를 돌아 저를 바라봤고 상황은 순식간에 이상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런 제가 창피한지 저를 도와 거들 생각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여버리더라고요. 그러자 그 고요함을 깨듯 둘째 동서가 나서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형님, 여기 10만 원이요. 이걸로 사세요. 어머, 던진 건 아니에요. 아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 동서는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원탁 테이블의 건너편에 서 있던 저에게 던졌고 그 과정에서 돈을 테이블에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본인도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는지 던지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하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걸로 새로 사 드세요. 먹다 남은 거 싸가시지 마시고요. 그러자 셋째 동서 역시 똑같이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더니 테이블에 똑같이 던지듯 놓더라고요. 그래요, 형님. 저도 10만 원 드릴게요. 그가 고기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돈 드릴게요. 그냥 새로 사가셔요. 20만 원이면 두 분 충분히 드시겠어요. 그렇게 두 동서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돈을 던졌고 저는 그 순간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갑자기 뛰어오더니 돈 20만 원을 챙겨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재수 씨들 고마워요. 이걸로 포식하겠네. 당신 돈 벌었다. 대박. 뭐 하는 짓이야? 그 돈을 왜 줘? 당신 미쳤어? 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잔뜩 나 남편의 손에 있는 돈 20만 원을 뺏어서 다시 테이블 쪽으로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딴청을 하더라고요. 전 정말 그날한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표정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남편과 저의 모습은 정말 없이 자란 티를 내면서 그저 돈이라면 자존심도 없이 받으며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댁 식구들을 봤을 때 모두 다 저를 완전히 거지 보듯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남편 또한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견디고 버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던져둔 테이블 위에 20만 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가 결심을 한 듯 말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고 짧게 한마디를 했어요. 네, 저예요. 저 여기 장충동에 호텔인데요. 지금 집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차 대기 좀 시켜줄 수 있을까요? 제 뜬금없는 통화에 시댁 식구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전화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 돈 없어서 고기 싸가시는 분이 택시 부르신 거예요? 택시비도 달라는 뜻인가? 참, 양심도. 끝내 저를 비웃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말에 대꾸를 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호텔 문이 열리면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저에게 이야기를 했죠. 회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가시죠. 네, 엄마한테 말씀드렸나요? 네, 전화하시면 알리란 뜻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와 저
단둘이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나누며 나서려는 순간 그 공간은 마치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던 중 정적을 깨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뭐? 회장님? 무슨 회장님? 남편의 말에 동서들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표정에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는 시댁 식구들을 한번 둘러봐준 후 드디어 제 정체를 밝혔어요. 그래, 회장님. 원래라면 내가 우리 집 차기 회장이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될 일이고. 아, 제 소개가 늦었죠? 저 한성그룹 외동딸이자 차기 회장이에요. 사정이 있어 진심을 보고 싶어 신분을 숨기며 살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하려고요. 뭐? 뭐라고? 당신이 누구라고? 어떻게 남편인 나까지 속일 수가 있어? 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들은 거야, 내가? 제 말에 다들 당황했는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충격을 받았는지 저마다 답 없는 질문만 해대고 있더라고요. 사실 관심만 있다면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중견기업의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기에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죠. 둘째 동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일 먼저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딸이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본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우리 형님이라는 말이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왕 이렇게 된 것 오늘 잔치 잘 얻어먹고 갈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싸달라고 했던 고기는 그대로 싸주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생각나서요. 저는 가졌다고 해서 낭비하는 사람은 아니라.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다들 모에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대로 돌아서려다가 다시 한 번 한 방을 날렸어요. 왜요? 제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니 사람이 달라 보이는가요? 아까는 없어 보이게 먹던 고기를 가져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검소해 보이시냐고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동안 그렇게 무시를 하시더니. 그리고 동서들도 그러는 거 아냐. 내가 거지도 아니고 고작 20만 원을 던지면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해? 앞으로 기대하세요. 제가 이 수모 어떻게 돌려드릴지. 그동안 꾹 참아왔던 한 방을 날리고 나니 일단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마디를 남긴 후 저는 돌아서 나가버렸고 그 길로 부모님에게 가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당한 핍박과 수모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하셨죠. 아빠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없는 셈치고 이혼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말렸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다 한 후에 이혼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다소 놀란 눈치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며 지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같은 공간에 사는 것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처음 말을 걸었어요. 오빠, 이리 좀 와봐. 할 말 있어. 응? 무슨 이야기? 뭐든 해도 괜찮아. 다름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동서들 포함해서 다 한자리에 좀 모이게 해줄 수 있나 해서. 가능하겠어?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다 이야기할게. 제 정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모이고 싶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던 사람들이 제 말 한마디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모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속이 보인다고 생각했죠. 뭐 어쨌든 다 모인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제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바쁜데 모여주시고 영광이네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전 잘 지냈어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다름이 아니라 그날 저희 대신 비용을 다 결제하셔서 제가 그 은혜 좀 갚으려고요.
또 뭐 저희 결혼 생활 내내 도와주신 것도 있고요. 다들 뭐 부탁하실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시다시피 제가 있는 건 돈뿐이잖아요. 어머, 형님,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정말 아무거나 이야기해도 되나요? 하긴 저희가 그래도 꽤 도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무리한 부탁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럼 특히 둘째 동서는 나한테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 먼저 나 돈도 주고 그랬잖아. 정말요? 그럼 혹시 음 실은 저희 강남에 병원 확장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투자 조금만 부탁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투자? 어머, 둘째 통 큰 건 알았는데 부탁치고는 꽤 큰 부탁을 하네. 에이, 형님 능력에 그건 그렇게 큰 부탁도 아니지 않나요? 형님 스케일을 제가 아는데요. 능력 충분히 되시잖아요. 하긴 그렇긴 하지. 근데 그냥 해주긴 좀 그렇고 조건이 있는데 혹시 생각해 볼래? 아니, 뭐 큰 건 아니고 그동안 동서들이 나 무시하면서 가난하다고 함부로 했던 건 인정하지? 그게 영 마음이 안 풀리네? 혹시 사과해 줄 수 있어? 어머, 나한테 뭐라고. 그럼요. 사과는 100번이라도 하죠. 그래? 그럼 나한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 그럼 생각해 볼게. 네? 무릎을 꿇으라고요? 형님, 그건 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달라는 제 조건에 뭐든 할 것처럼 말을 하던 둘째 동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불편한 내색을 하더라고요. 나름 본인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싫어? 그럼 할 수 없지. 확장 공사는 이미 들어간 걸로 아는데 다른 투자처가 있나? 대금은 어쩌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없던 일로 하자. 내키지 않아 하는 둘째 동서의 표정을 본 후에 나는 얼른 자극을 하기 위한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런데 말이 끝나자마자 대답을 하는 건 둘째 동서가 아니라 셋째 동서 아니겠어요? 마치 저희 둘 대화가 끝나길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급하게 걸어오더니 냅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어요. 마치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본인은 할 거 다 했으니 투자를 해주겠지 하는 기대를 담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형님, 저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사과도 하러 왔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반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투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시죠? 치과보다 성형외과가 훨씬 더 돈 되는 거. 저희가 더 빠르게 회수할 수 있거든요. 셋째 동서가 평소에도 기회주의자인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벼운 무릎을 가진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다음 광경이었어요. 셋째 동서가 무릎을 꿇은 채 투자 부탁을 하니 망설이면서 고민을 하던 둘째 동서가 냅다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놀라움에 웃음이 나 정말 크게 웃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다들 그만하고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약 올리듯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는 잘 받았어. 오랜만에 정말 크게 웃었다. 그런데 어쩌지? 나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할 생각이라. 이유 없는 투자는 못 해줄 것 같아. 다른 부탁이었다면 들어줬을 것 같은데 참 아쉽게 됐네. 어차피 투자 따위는 해줄 마음조차 없었던 저였기에 사과를 모두 다 받은 후에 투자를 해줄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보란듯이 엿을 날려버렸어요. 그 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동서들은 벌떡 일어나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계약서를 정식으로 쓴 것도 아니고 바보처럼 믿고 무릎을 꿇은 건 동서들이니까요. 형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들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다예요. 무슨 소리야, 동서. 돈이 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동서들 아니야? 형님, 저는 화 안 났어요. 그러니까 투자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막내 동서는 참 기회주의자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것도 아니잖아. 이런다고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은 오르겠지만 어쩌겠어. 동서들의 말에 약을 올리듯 이야기를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당했던 것을 제대로 갚아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제 이혼 선언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아주 싸늘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줬죠. 오빠, 뭘 그렇게 멍하게 서 있어? 이혼하자고. 아니,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럼 왜 집에 들어왔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낸 건 나 속인 거야? 이혼 전이니 내 집에 내가 들어온 게 문제였어? 오빠답지 않게 별걸 다 의미 부여한다. 말도 안 돼. 아니, 너 이번에 나랑 이혼하면 돌싱도 아니고 돌돌싱 되는 거야. 그건 알고 지금 동포를 하는 거야? 그래? 제대로 생각하고 말해. 돌돌싱이든 돌돌돌싱이든 나는 아닌 건 아닌 거고, 이혼한다고 해서 내 인생 망할 만큼 능력이 없진 않은데 오히려 돌싱이 될 당신 걱정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나머지는 우리 법률팀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그에 맞게 준비나 해. 남편은 제 마지막 이야기를 듣더니 당황했는지 급하게 뛰어와서 저를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불똥이 나한테 튀어? 가족들이 그랬지. 내가 한 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한 게 없다고? 그래, 오히려 그게 문제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방관도 폭력이고 가담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 몰라? 나는 방관하는 당신이랑은 더는 부부로 믿고 못 살아. 나머지는 서류 정리로 할 거니까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나 알고 있어. 칠순잔치 날 어머니랑 당신이랑 한 얘기, 나랑 헤어지라고 하신 이야기 그대로 해주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날 잡아? 남편에게 누구보다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혼까지는 고려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버린 이상 결혼 생활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어요. 칠순잔치 날 저를 방관하던 남편의 모습이 화가 났던 건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대기를 하며 기다리던 구석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주 조용하게 둘이 나누던 이야기를 들은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야? 알아듣게 말해. 오빠, 어머니가 오빠한테 나랑 이혼하라고 한 거 나 다 들었다고. 뭐? 아니, 그건 엄마 뜻이지 내 생각이 아니잖아. 또 회피하네? 그때 당신도 아니라고 이혼 안 한다고 한마디도 안 하던데. 이게 내 대답이야.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의 이혼 종용에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또 방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긍정이라고 느낀 이상 헤어져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팀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남편이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해 줄 리는 없고 재판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멸시 그리고 남편의 방관을 보여주는 녹음, 메시지, 통화 등을 다 모아두었거든요. 이런 것이 요긴하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난 후에 이것저것 모은 증거들을 확인하다 보니 두 동서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탈세 정황까지 잡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신고를 해버렸죠. 신고를 한 순간부터 제 손을 떠난 일이기도 했지요. 자세히 파면 팔수록 가관이었는데 탈세는 물론이고 불법적 시술을 했다는 증거를 우연하게 확보하게 되면서 모두 다 책임을 지도록 신고를 했어요. 물론 혼자 판단을 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긴 했어요. 회사 법률팀에게 증거를 모두 제시하면서 신고를 할 만한 사안인지 물었고 만약 신고 후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될지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저는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멸시를 하던 동서들에게 줄 선물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마 뒤늦게 알게 되고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예요. 제가 최고의 법률팀을 구성해서 빈틈없는 증거 수집과 함께 신고를 했으니까요.
의사라고 하더라도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제대로 망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복수를 하고 나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이내 그만두었어요. 제가 전 남편을 철저하게 버리고 이혼을 위해 법적 소송까지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시어머니에게는 상당한 타격이고 복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상당한 충격을 받으시기도 했고요. 그동안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셨던 만큼 알고 보니 꽤 유명한 집안의 딸이라는 걸 모른 채 결국 이혼까지 당하게 된 큰 아들을 끼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저에게 함부로 하면서 상처를 줬던 사람들 하나하나 잊지도 않고 생각을 해낸 다음 복수를 해주고 나니 이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지고 해결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부모님에게 가서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았고요. 물론 그 후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제가 해야 할 사과도 했어요. 그동안 말도 듣지 않고 막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했고요. 이혼 소송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가 한창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제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전 남편을 포함하여 동서들까지 연락을 해왔고 받지 않으니 직접 찾아와 만나줄 것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마 전 남편은 이혼 문제로 그리고 동서들은 국세청 탈세와 불법 시술 제보로 인해 병원이 탈탈 털리면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신고를 할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찾아온 것이었겠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신고를 할 사람이라곤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연락을 해오고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나줄 리는 없었어요. 회장님, 지금 며칠 사이에 전 시댁분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시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세요. 너무 시끄럽고 피해된다 싶으면 법대로 하시고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거든요. 정말이지 더는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고 얼굴을 보면서 그때의 더러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감정이 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 강경한 입장에도 둘째 동서는 끝내 포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직접 찾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제 지인들 통해서 회사 거래처를 통해서 찾아오기 시작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뭐 반성의 기미가 좀 있나 아주 조금의 기대를 했는데 아직 멀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정체를 은큼하게 숨기고 산 것도 모자라 남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았으면 됐잖아. 세금은 탈세하면서 명품은 그렇게 휘감고 다녔어? 의사라고 고개 뻣뻣이 들면서 말이야. 이러는 것도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어. 똑똑하니까 계산 잘하고 행동해. 앞으로 찾아오는 건 하지 말고 인내심 테스트하지 마. 너는 못 떳떳해? 너 이거 내가 다 제보할 거야. 너도 망하게 만들 거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어디. 근데 알지? 부자는 망해도 3대가 산다고. 그리고 뭐라든 난 반박할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 심심한데 잘 됐다. 빨리 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전 둘째 동서는 저에게 보란 듯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해댔고 그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을 하자 어찌할 바가 없었는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째려봤어요. 뭐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을 테니 째려라도 실컷 보라고 그냥 뒀어요.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인데 누굴 탓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후부터는 전 둘째 동서를 포함해 그 누구도 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니 그런 행동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멈췄을 것이고요. 그렇게 긴 전쟁이지만 제 두 번째 막장 결혼 생활은 정리를 했어요. 물론 누가 들으면 이혼을 2번이나 한 제가 안쓰럽기도 하고 남자 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대신 전 가족의 복이 있고 혼자서 스스로를 책임지고 인생을 배워나갈 힘이 생겼기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숨기고 그런 저를 사랑하면 받아줄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동화 같은 생각은 버리기로 했고요. 그냥 지금의 저로 저를 부정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지낼 것이거든요. 꼭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 이제는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저를 응원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